다음 주 14일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다음 날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16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등 릴레이 인사청문회가 진행됩니다. 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을 신속히 집행하고 7월 임시국회에서 노란봉투법을 비롯한 민생 입법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미국이 8월부터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관세 협상을 위한 한미 정상회담을 촉구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쟁점과 흐름을 짚어보는 청년발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이 국민검증센터를 발족했습니다. 민주당은 조속히 내각 구성을 하겠다는 입장을 보인 가운데 인사청문 전국의 쟁점은 무엇인지 살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8일 화요일 국회 라이브 6 시작하겠습니다.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여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방식을 놓고 격론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만 예외로 둘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교육이와 농해 수위 등 다른 상임위도 관련 부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을 확정했습니다. 한규미 기자입니다. 국회 국방위에서 여야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 검증 공개 여부를 두고 공방을 벌였습니다. 민주당은 군을 이끄는 국방부 장관의 특수성을 고려해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하고 정책 검증과 능력 검증은 공개로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되어서도 사실 영이 잘 안 섭니다. 다른 상임위와 다른 그런 특수성이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방부 장관만 예외로 둘 수 없고 모든 검증은 공개로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라고 예외를 시켜달라는 자체가 어불성설이고 도덕성에 하자가 있으면 장관을 안 하면 되는 것이지 도덕성 검증하지 말자는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과도하게 자기 후보들 보호하려고 하는 태도가 아닌가. 국방위는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5일에 원래대로 공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농해수위는 전재수 해양수산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일정을 14일로 확정했습니다. 교육위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오는 16일에 진행합니다. 교육위에선 고교 무상교육에 대한 국비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법안도 통과시켰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정적인 교부금 운영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지방교육청 간 예산 배분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회방송 한규미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민생경제 회복을 위해 추경 집행과 민생법안 처리에 속도를 내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국정 공백에 따른 상처가 크다며 국민이 체감할 성과를 내년 일부터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동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이 단비가 되도록 집행을 서두르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폐업자가 사상 처음 100만 명을 넘었다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 회복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추경에 폐업 지원과 골목 상권 살리기 예산이 포함돼 소상공인에겐 재개할 희망을, 골목 상권엔 활력을 불어넣을 거라고 전망했습니다. 민생경제 회복의 긴급조치인 31조 8천억 규모의 추경을 신속하게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추경 예산의 85%를 9월 말까지 집행할 예정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해선 정쟁용 추경 흠집 내기를 멈추고 민생 회복에 함께 나서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소속의 부산 출신 어느 의원이 부산 시민은 25만 원 필요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녕 그렇습니까? 올 1월부터 5월까지 부산의 자영업자는 1만 8천 명이 줄어들었습니다. 또 국민의힘에 언제까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사지로 내몰 거냐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에서 쟁점 법안들을 꼭 처리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진성준 정책위 의장은 이재명 대통령이 어제 여당 상임위원장단 만찬에서 민생 입법의 신속 처리를 주문했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과방위를 통과한 방송 3법은 방송을 정권의 손에서 국민의 손으로 넘겨주기 위한 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노란봉투법과 양곡관리법 등 윤석열 정권이 거부했던 법안을 처리하는 건 민주주의 회복과 민생 되살리기의 첫걸음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상법 등 재개 우려가 예상되는 사안은 현장 목소리를 반영해 처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동희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우리나라에 25%의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자 국민의힘은 현 정부의 대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이 출범시킨 검찰 조작기소 대응 TF에 대해서는 이재명 대통령 사면을 위한 것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김지수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은 미국이 결국 경고장을 발송했다며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골든타임을 놓쳤다고 비판했습니다. 특히 나토 정상회담과 G7 회의 등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과 직접 만날 수 있었던 기회도 놓쳤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20여일 동안 정부가 총력전을 펼쳐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특사단 파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신속한 한미 정상회담을 개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직접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신뢰를 구축하고 관세 협상을 주도하라는 겁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구성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통령 셀프 사면 TF라고 비판했습니다. TF는 첫 일성으로 이재명 대통령의 사법 리스크 중에서도 최악의 리스크로 꼽히는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검찰의 이재명 죽이기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이화영 전 부지사에 대해 대법원이 판결한 징역 7년 8개월을 부정하는 것이라며 대통령을 살리기 위한 판결 뒤집기로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TF가 대북 송금 사건뿐 아니라 대장동 비리 사건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뇌물 사건까지 뒤집기를 시도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 공직 후보자 국민검증센터를 가동했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국무총리 임명 당시부터 국민들이 납득할 수 없는 의혹들이 많았다며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한 검증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국회 방송 김지수입니다. 네, 오늘 이슈픽 서완한 개건 기자와 함께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로 잡음이 커지고 있는 국민의힘 이야기부터 해보겠습니다. 서완한 기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철수 국민의힘 의원이 어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며 구체적인 이유에 대해서 이제 언급을 하면서 내부 갈등이 외부로 번지는 그런 모양새네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오전 갑작스럽게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을 자청을 했고 기자회견에서 혁신위원장직 사퇴를 발표했습니다. 네. 이는 이 당 지도부가 혁신위원 발표 등 이 혁신위원회의 구성을 발표한 지 15분 만에 이뤄진 일이었습니다. 안철수 의원 이 기자회견에서 구체적인 이름들을 거론하진 않았지만 일부 친윤계 의원들의 출당과 또 혁신위원회 인선을 놓고 당 지도부가 전권을 준다고 해놓고 원하지 않는 인선이 이뤄졌다라면서 이 혁신위원장직 사퇴의 배경을 밝혔습니다. 하지만 직후에 이 구체적인 이름들이 찌라시를 통해서 거론이 됐고 결국 보도로까지 나왔는데 안 의원은 이 대선 후보 강제 교체 과정에 책임을 묻기 위해서라도 권영세 전 비상대책위원장과 권성동 전 원내대표 이른바 이 쌍권에 대한 출당을 요구했으나 거부를 당했고요. 또 혁신위원으로는 이 박은식 전 비대위원과 이재영 전 의원을 추천했지만 다른 인사들이 인선에 포함되자 이에 반발하며 사퇴를 했다라는 겁니다. 안 의원은 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하면서 이 당대표 출마도 선언을 했는데 메스 대신에 직접 칼을 들겠다라면서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이 원내대표는 안타깝고 당혹스럽다면서 인선 등은 혁신위에서 논의해서 결정을 내려주면 비대위가 최대한 거기에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라고 반박을 했지만요. 이 친윤계 의원들을 중심으로는 이 안철수 의원의 혁신위원장직 사퇴가 무책임했다라는 비판하는 목소리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네, 수술 동의서에 사인을 하지 않았다. 안철수 의원의 이제
말이었는데 보수 매체들 반응도 그렇고 또 국민의힘이 대선 이후에 개혁을 하지 못하는 것 같다 이런 이제 비판의 목소리들이 연이어서 이제 나오고 있네요. 국민의힘 내부에서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이 국민의힘 사실 엘리트 출신들이 주도하는 정당이라는 특성 때문에 이 정책적으로는 다소 뛰어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라는 우려가 사실 지난 대선 때 이 김문수 캠프에서도 얘기가 살살 나오긴 했었습니다. 네. 이 영남권과 PK를 중심으로 하는 다선 의원들이 줄을 이루다 보니까 초선이나 재선급들이 쉽게 목소리를 내기가 쉽지 않고 또 다선들끼리 서로 존중하는 문화가 좀 과하다 보니까 튀는 행보를 하는 정치인에 대해서는 자제하게끔 하는 이 문화가 국민의힘의 현재 가장 큰 문제라는 지적이었었는데요. 네. 그리고 오늘 이 윤희숙 여의도 연구원장이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이 지금 국민의힘은 쇄신의 동력을 상실한 방전된 배터리라고 진단을 하면서 요즘 밖에서 이 국민의힘 그렇게 할 거면 문 닫으라는 소리를 가장 많이 듣는데 이 결정 구조와 체질, 관습을 다 바꿔야 된다라고 뼈아프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이 여의도 중앙당 중심의 소위 엘리트 정치로 굴러왔는데 이 선거 패배가 거듭되더라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이 월급쟁이 마인드가 팽배한 상황이라면서 이 구조 자체를 다 바꿔야 된다라고도 지적을 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실 벌써부터 국민의힘은 안팎에서 이 야당이라는 자리를 놓고 당권 싸움을 하고 있다라는 게 이 최대 화두가 됐다라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한 국민의힘 관계자는 이 대선 패배는 벌써 있고 이 다음 지방선거 때 공천권을 위한 대표 경쟁이 시작된 상황이라고 얘기하면서 차라리 민주당처럼 카리스마 있는 정치인 한 명이 당권을 휘어잡는 게 필요할지도 모르겠다라고 현 상황에 대해서 안타까움을 토로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번에는 그 최근에 시끄러운 특활비 부활 이야기를 이제 좀 해볼까요? 여당이 이번 그 추경안에 대통령실 등의 특활비를 이제 부활을 시키면서 국민의힘이 이제 반발을 하고 있는데 특활비 일단 그 어디에 어떻게 쓰이는지부터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특활비는 정부 기관에서 비공식적인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 마련된 예산입니다. 네. 대통령실의 특활비의 경우 이 대통령 직무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것에 쓰고요. 경호처의 특활비는 대통령과 고위공직자의 안전을 보장할 때 필요하면 급히 쓸 때 필요할 때 쓰는 예산이며 검찰이나 경찰의 특활비는 수사 중에 필요한 예산을 일일이 청구하기 어려울 때 주로 끌어다가 사용하곤 합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지난해 이 야당 시절 이 윤석열 정부의 특활비를 모두 삭감했다가 이번 추경안 통과 때 은근슬쩍 포함시켜서 처리를 했다라는 포인트인데요. 네. 이 대통령실 측에서는 이 새 정부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돈이지 다른 용도가 있는 것은 아니고 이 특활비 본연의 의도에 맞게 쓰고 소명을 잘하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우정호 민정수석도 지난 4일 이 대통령실을 항의 방문했던 국민의힘 원내 지도부를 만났을 때 이 저희의 입장이 바뀌게 된 것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죄송하게 생각한다라고 사과의 뜻을 은연중에 밝히기도 했습니다. 그렇군요. 민주당도 이제 논란을 이제 의식한 것 같아요. 몇 가지 이제 그 조건들을 제시를 했는데 그럼에도 국민의힘은 이제 내로남불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하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정부 부처들 중에서 특활비가 없으면 돌아가기 힘든 곳들이 사실 몇 곳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실이란 수사기관들은 오랜 기간 그동안 운영해 오면서 이 예산은 특활비에서 끌어다 쓸 것이다라고 이미 잠정적으로 정해놓고 운영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데요. 네. 민주당 역시 이를 모르지 않기에 이재명 정부 출범과 함께 이를 부활시킨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용기 민주당 의원 역시 충분히 논란이 되고 국민의 비판을 들을 지점이라고 생각한다라고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때문에 민주당 이 책임 있게 쓰고 그런 부분들을 국민들께 자세하게 소명을 드리겠다라는 입장이고 여당 내에서도 특히 검찰 특활비가 부활한 것에 대해서는 반발이 있었습니다. 때문에 이 지점에 대해서는 검찰 개혁이 완료된 후 검찰 특활비를 사용하도록 하는 내용의 부대 의견을 추가한 수정안으로 통과시켰다는 게 민주당의 설명입니다. 네. 하지만 국민의힘과 보수 언론들은요 내로남불이다라고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송원석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이 불필요한 쌈짓돈이라고 삭감을 하더니 이재명 대통령에게는 그렇게 필요한 돈이었냐라고 거듭 비판을 하고 있는데요. 이 내년 예산안도 이제 다시 이 10월과 11월이 오면 국회에서 심사가 이루어지게 될 텐데 이 특활비 지점은 여야의 입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올해 예산안 심사 때 다시 한번 화두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이슈픽 서원한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번 여름 휴가는 해외가 아닌 국내 여행으로 계획해 보시면 어떨까요? 오늘 국회에서 국내 여름 휴가를 독려하는 K 바캉스 캠페인이 열렸습니다. 이소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번 여름 국내 여행을 독려하는 K-바캉스 캠페인이 국회 사랑제에서 진행됐습니다. 캠페인에는 우원식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한국경제인협회와 지자체장들이 참석했습니다. 우원식 의장은 우리나라 경제를 모두가 함께 살리는 멋진 여름이 됐으면 좋겠다며 국내 휴가를 독려했습니다. 특히 이번 추경을 통해 제공되는 소비 쿠폰으로 바캉스를 즐길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회에서 통과시킨 추경에 민생 회복 소비 쿠폰도 있고요. 숙박 문화 활동을 위한 할인 쿠폰도 있습니다. 아주 내실 있고 그리고 가정 살림에도 도움이 되는 그런 바캉스 한번 같이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의원들은 해외 여행을 떠나는 인구의 절반만 국내 여행을 해도 약 1조 원의 소비가 발생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내 여행을 통해 우수한 한국의 맛과 멋을 느끼고 내수 경제도 살리는 일석이조의 관광이 될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여행지에서 저렴하게 구매하고 지역 화폐까지 사용한다면 사는 사람도 좋고 소상공인과 골목 상권도 함께 살려서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습니다. 이번 캠페인을 주관한 한국경제인협회도 내수 살리기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국민들의 국내 휴가를 당부했습니다. 이 순간에도 수많은 지역시장, 숙박업소, 자영업자들이 작은 소비 하나에 의지하며 버티고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쇠약해진 내수의 심장을 소생시켜야 할 때입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수 경제 회복과 국내 관광 홍보를 위해 마련됐으며 국회와 청계천 광장에서 동시에 진행됐습니다. 국회 방송 이소희입니다. 국회 저출생 축소사회 대응 포럼과 인구보건복지협회가 제2회 대한민국 인구 페스티벌 시상식을 개최했습니다. 인구 변화와 저출생 대응을 주제로 선정된 40여 건의 수상작들은 오늘 11일까지 국회의원회관 1층 제1로비에 전시됩니다. 페스티벌을 주최한 백혜련 민주당 의원은 출생률을 지속적으로 올리기 위해선 사회 전체적인 구조와 문화 그리고 인식의 문제 등이 개선돼야 한다며 계속해서 정책 개발과 시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민의힘이 정책위원회 산하에 부동산 시장 안정화 대응 TF를 신설했습니다. TF는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점검하고 국민 주거 안정 실현을 위해 노력하기 위해 발족했습니다. 위원장은 국회 국토교통위 간사인 권영진 의원이 맡았고 앞으로 관련 상임위원과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할 예정입니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국회에서 열린 발달장애인 권리 확대를 요구하는 오체투지 투쟁 보고대회 현장을 찾아 전국 장애인 부모 연대 회원들을 격려했습니다. 우 의장은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들의 살고 싶다라는 절박한 외침이 국회를 움직여 249억 원 규모의 추경 예산이 편성됐다며 장애인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우 의장은 또 전국교육장협의회 학예 정기총회에도 참석해 학생 맞춤 통합지원법이 제정됨으로써 학생 중심으로 통합적인 맞춤 지원을 해나갈 수 있는 정책적 틀이 마련됐다며 국회가 교육계와 적극 소통하며 지원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7월 8일) 강아랑이 전해주는 정치권의 뜨거운 말말말 강아랑의 정치랑입니다. 오늘 첫 번째 주제는 인적 쇄신 좌초입니다. 혁신위가 성공하려면 최소한의 그 인력 쇄신이 발표가 돼야 된다. 제일 처음 한 건으로 이 혁신 그 인적 쇄신안부터 최소한의 사람을 이제 거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부터 벌써 이제 반대 부딪힌 겁니다. 안철수 의원이 혁신위원장을 사퇴한 가운데 가장 큰 갈등의 축이 인적 쇄신에 대한 이견이었음을 밝혔습니다. 지난 대선 기간 정치적 책임을 지는 자리에 있었던 인사에 대해 탈당에 준하는 조치가 필요하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안 의원이 요구한 인적 청산 대상은 대선 후보 교체 파동을 일으켰던 권영세 당시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당시 원내대표 등 2명일 거란 추측이 당 내부에서 나오면서 갈등이 또 한 번 표면화되는 분위기입니다. 지금 인적 쇄신이라는 거는 병풍 뒤에 있는 대감님들한테 절대 안철수는 안 되겠다라는 판단을
느꼈을 수도 있다고 보여지고요. 더 많이 국민들이 채찍질을 해야 되고 우리 내부에서도 더 많이 고민하고 변화해야 된다. 전반에 퍼져 있는데 우리 원내에 있는 107명 의원들만 잘 체감하지 못하는구나. 권성동 의원은 힘겹게 모은 혁신 에너지를 정치적 연료로 사용하는 것이라고 비판했고, 권영세 의원은 당의 분열을 일으키는 비열한 행태라면서 공개적으로 저격에 나선 상황입니다. 하지만 지금 국민의힘이 이렇게 내부 분열에 또 시간을 허비할 때가 아니라는 점은 모두가 지적하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우리끼리 왜 싸웁니까? 107명이 똘똘 뭉쳐서 야당하고 싸워야 돼요. 근데 혁신이란 이름으로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그 코딱지만한 정말 당권 잡는다고 싸워서 국민들 신뢰를 받습니까? 우리가 우리 역할하는 거 하려면 우리 당내에서 싸우는 기사를 없애야 돼요. 알량한 당권 싸움에만 빠져있는 국민의힘에게 돌아갈 건 국민의 차가운 외면과 냉대뿐입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기자회견에서 남긴 바뀌지 않으면 죽는다는 말을 되새기기 바랍니다. 오는 8월 차기 당대표 선출을 앞두고 있는 만큼 새 당대표의 인적 쇄신 의지에 따라 향후 당 혁신의 방향도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어서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청문 슈퍼위크 임박입니다. 다음 주 본격적인 인사청문회 전국이 시작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강력한 송곳 검증을 예고하며 전투력을 높이는 분위기입니다. 국회는 오늘 14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정동영 통일부 장관, 배경훈 과기부 장관, 전재수 해수부 장관 후보자를 시작으로 총 17명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를 잇따라 열게 되는데요. 이에 국민의힘이 오늘 이른바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하고 공세를 예고했습니다. 이 장관 후보자들도 이제는 막무가내로 밀어붙일 태세입니다. 국민과 함께 장관 후보자들의 인사청문회에서 철저하게 따지도록.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행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는 범죄이며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법을 우롱하는 후보자에 대해 반드시 고발 조치에 착수할 것이며 특히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를 낙마 1순위로 꼽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 가족의 태양광 사업 관련 의혹이 제기된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제자 논문 가로채서 중복 게재를 했지 않았습니까? 교육부 수장으로서는 연구 윤리와 책임감 전반에 심각한 문제를 저는 드러낸다고 보고 있고요. 정동영 통일부 장관 후보자는 가족 전체가 지금 태양광 발전 사업에 직접 종사를 하고 있습니다. 재생에너지를 더 확대한다는 법안에 참여를 하셨고요. 이해 충돌 가능성 있는 발언을 많이 하셨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정부 첫 내각의 국정 동력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고 신속한 내각 구성을 위한 야당의 협조를 촉구했습니다. 민주당은 후보자 흠집내기가 아니라 누가 국민에 헌신하는 진짜 일꾼인지 그 역량을 검증하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하겠습니다. 신상 털기식 흠집내기로 흐르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야당의 대승적이고 통큰 정치를 기대합니다. 청문회 무용설마저 제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 첫 내각 인사청문회가 공직 후보자의 자질과 도덕성을 철저하게 검증하는 의미 있는 자리가 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강하락의 정치랑이었습니다. 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의 핵심 쟁점과 흐름을 살펴봅니다. 청년 마수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반갑습니다. 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에 막혔던 방송 3법이 어제 과방위를 통과했습니다. 이제 상임위를 통과한 건데 방송 3법은 공영방송 이사회 구성을 늘리고 또 추천권의 주체를 다양화하겠다는 내용이 그 핵심인데요.
국민의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 등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민주당은 충분한 논의를 거쳤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은 방송 3법이 본인의 입장과 동일하다 이런 입장을 이제 표명을 했고 이달 안에 어떤 식으로든 결정이 났으면 좋겠다. 또 이런 이제 언급도 했습니다. 좀 어떤 결론이 나와야 될지 두 분의 생각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성민 최고부터 들어볼까요? 네, 일단 방송을 국민의 품으로 다시 돌려드리겠다라는 취지에 맞는 법안이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용을 보면 100명 이상의 일반 국민으로 구성된 사장 후보 추천위원회를 만들어가지고 그 위원회에서 복수의 후보를 추천하고 그 뒤에 이사회가 다수의 의결을 통해서 이 결정하도록 이런 설계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 면에서 국민들의 참여를 늘리고 그리고 각계각층의 다양한 분들을 모셔서 이사회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고 이런 취지 자체가 방송이 어떤 특정 진영의 전유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취지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법안이 설계가 되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이 국민의힘이 계속해서 배타적인 태도를 보일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논의의 테이블에 나와주길 바란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네. 이 외에도 대통령께서 직접 대통령과 어떤 여당 간의 이견이 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히신 바가 있고 내 뜻과 같다라고 했기 때문에 지금 당정 간의 협의 역시도 굉장히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국민의힘은 특정 집단의 언론 장악 등을 이유로 이제 반대를 했는데, 근데 이제 실상 민주당은 그런 특정 집단이 방송 장악을 하지 못하도록 이런 장치를 만드는 거다. 그 목적을 이제 밝혔어요. 서로 이제 주장이 상충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이 그런 선의를 가지고 법안을 통과시킬 거라고 생각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사실 특정 집단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민노총 산하의 언론노조에게 공영방송사 사장 임명권을 주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과도하게 정파적으로 공영방송사가 흐를 수가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거죠. 이런 방식이라고 하면 보수 정권이 집권을 해서 정부의 실권을 장악한다라고 하더라도 일관되게 언론노조 친화적인 민주당이 공영방송사 방송국을 장악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렇다라고 하는 것은 국민이 주인이 되어야 하는 공영방송의 이 기본 취지에 어긋나는 것이고요. 현재 방통위에서 사장을 비롯한 그런 방문진 인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권한을 민노총이 하는 것과 다르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을 때 누구에게 유리할지는 기본적인 가치 판단을 국민들께서 다 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희 입장은 기본적으로 공영방송사의 규모를 줄여야 한다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MBC나 KBS를 비롯한 여러 방송국들이 이제 과거에 그대로 이제 이어져 내려오고 있는 건데 사실 요새는 정보를 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창구들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외적으로도 수신료 분리징수를 비롯해서 공영방송 규모를 줄이는 식의 형태의 변화와 개혁이 언론 개혁이 추진되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것들을 민영화를 통해서 국민들께 진정으로 돌려드려도 모자랄 판에 특정 시민사회에게 돌려주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히려 이게 방송 언론 권력을 장악하기 위한 야욕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그렇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다음 주부터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이어지는데요. 국민의힘은 국민검증센터를 출범시키기 위해서 송국 검증을 예고를 했습니다.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주제들은 조현 외교부 장관 후보자의 부동산 투기 논란, 그리고 이준석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논문 표절 의혹 등이 검증 대상으로 거론되고 있는데, 자, 국민의힘이 지금 국민검증센터까지 출범시키기 위해서 의혹을 낱낱이 샅샅이 좀 밝히겠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사실 지금 언론 보도만 놓고 보더라도 거의 범죄 혐의가 없는 후보자를 찾기가 더 힘들 정도입니다. 굉장히 심각한 그런 상황으로 계속되고 있는데 우리가 김민석 후보자 청문회를 다 목도를 하셨잖아요. 집권 여당이 입법부로서 행정부를 견제해야 하는 직분을 망각하고 오히려 성경 구절을 읊으면서 찬양을 한다라든지 증인 0명의 그런 맹탕 청문회를 유도를 한다라는 등 여러 가지 검증 자체를 방해하는 그런 행위들이 목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10명 넘는 후보자들을 저희가 거의 일주일 안에 모두 다 검증을 해야 되는데 여당, 그러니까 거대 의석을 가진 여당이 이렇게까지 목리를 부리는 상황에서 야당이 단독으로 제대로 된 검증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열악한 국회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저희가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후보자들을 국민들께서 살펴보고 검증할 수 있는 그런 기회장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민검증센터를 출범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물론 저희 국민의힘도 검증에 부족한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저희 내부적으로도 자성이 있는 것이고 그러나 지금은 이제
지도부가 일부 안정화가 되면서 정책 검증을 비롯한 조금 추가적 심도 있는 그런 송곳 검증을 저희가 예고하고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말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그런 적임자들이 장관직에 앉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여당 측에서는 신속하게 처리가 돼서 하루빨리 내각 구성이 돼야 한다 이런 입장이잖아요. 네, 지금 검증에 있어서도 의혹들이 소명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나요? 네, 일단은 후보자들이 직접 인사청문회에서 소상히 밝히겠다 혹은 소명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청문회를 지켜보시면 지금 제기되고 있는 의혹들이 사실인지 아닌지가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말씀해 주신 대로 인수위도 없이 출범한 정부이고 국내외 현안이 산적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루빨리 이 장관들이 정상적으로 임명이 돼서 직무에 착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겁니다. 특히 외교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지금 대통령실의 안보실장이 혼자 뛰기에는 지금 국내외 상황이 녹록지가 않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외교부 장관의 임명 역시도 서둘러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고요. 그 외에도 의정 갈등을 빠르게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그 의정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키를 쥔 복지부 장관 역시도 빠르게 임명이 돼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치면 하나하나가 다 과제인 것이고 현안인 것이고 산적해 있는 과제들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속하게 이 장관 인사가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좀 국회에서도 검증을 하면서도 또 동시에 너무 흠집내기나 지나친 발목 잡기는 지양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 개혁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 어제 검찰 조작 기소 대응 TF를 출범했습니다. 전 정부의 검찰 수사에 대한 진상 규명을 하겠다는 건데 추석 전 완료를 목표로 지금 속도전에 들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대통령의 셀프 사면 시도라고 비판을 했는데 민주당이 검찰개혁 TF에 이어서 조작 대응 TF까지 띄운 건 어떤 배경에서 찾을 수가 있을 것인지 먼저 박민영 대변인부터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지금 사실 법원이 일종의 월권을 통해서 재판을 강제적으로 중단을 시켜놓은 상황이긴 하지만 우리 헌법 정신 그리고 대통령 임기가 5년이 도래가 하게 되면 지난 5개 재판을 그대로 받아야 되는 상황에 이재명 대통령이 놓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이 소위 이재명 면소법을 만들기 위해서 민주당이 동분서주하지 않을까란 예상들을 했었는데 이것을 대법관을 100명을 증언한다느니 아예 형사법 자체를 체계를 바꾼다느니 여러 가능성이 있었지만 이제 그런 부분들은 좀 역풍이 있다라고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검찰 자체를 좀 타겟팅을 해서 검찰을 악마화하면서 이재명 대통령의 여러 가지 혐의들에 대해서 소위 뭉개기를 시도하기 위한 그런 TF를 맞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그런데 지금 민주당이 굉장히 모순적인 그런 입장들을 견지를 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과거 비인도적인 수사들을 자행했고 정치적인 탄압들을 해왔기 때문에 개혁을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 연장선에서 이런 조작 기소 TF가 만들어진 것이겠죠. 그런데 정작 특검들에 대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을 비롯한 여러 전 정권의 혐의자들에 대해서 더 강력하게 조사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심지어는 피고인 신분인데 벌써부터 범죄자 낙인을 찍어버리는 그런 모습까지 보이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한 자가당착이다. 자신들이 피고인이 됐을 때는 검찰 개혁을 얘기를 하고 자신들이 정권을 잡았을 때는 더 강력한 특검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국민들끼리는 내로남불로 보일 수밖에 없다. 전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한 지금 이재명 대통령이 받고 있던 여러 혐의들, 이를테면은 대북 송금 같은 경우에는 이화영 전 평화부지사가 이미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기소가 조작됐는데 그럼 법원도 조작에 동의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동조를 했다라고 하는 건지 되묻지가 않을 수 없는 부분이고요. 백현동 로비스트도 지금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오로지 최종 결재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만 중도 중단이 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이런 실체적 진실을 모두 다 목도를 하셨고 법원도 인정한 사실관계에 대해서 민주당이 얼렁뚱땅 검찰을 탓하면서 넘어가려고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이것들이 국민적인 납득을 가져올 수 있을까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의문스럽고요.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런 방향을 바라진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네. 이재명 정부 들어서자마자 검찰 개혁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 왔었는데 첫 단추로 일단 검찰 개혁에 이어서 조작 대응 TF까지 출범시킨 의미를 어떻게 찾을 수 있을까요? 일단 최근에 대북 송금 사건 관련해가지고 이 대북 송금 사건에 깊이 관여했다라고 알려진 인물인 배상윤 KH그룹 회장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분이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것은 그동안 알려졌던 내용들과 달리 이 대북 송금 사건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경기도는 전혀 무관한 일이다 이렇게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밝힌 바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계속해서 어떤 이재명 대통령을 마치 확신범처럼 몰아갔던 이 세간의 여러 가지 이야기들 혹은 정치
정치적인 공세와는 다른 내용들이 어떤 주요 핵심 인물들의 입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검찰의 수사라는 게 결국 처음에 쌍방울 대북 송금 의혹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시작이 대북 송금 건으로 수사가 시작된 건 아니었거든요. 뭐 처음에는 뭐 변호사비 대납 그랬다가 뭐 주가 조작으로 옮겨갔다가 주가 조작 수사가 흐지부지 되고 나니까 그 뒤에 갑자기 대북 송금 건과 이재명 대표 당시 이제 대표를 엮는 그런 방식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런 뭐 언론에 나오고 있는 핵심 인물들의 진술 그리고 그동안 뭐 주요 핵심 인물들이 이야기했던 바와는 좀 다른 내용들이 계속 공개가 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이런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의 수사의 흐름 같은 경우가 결국 이재명 대통령을 겨냥했던 수사가 아니었느냐라는 의혹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밝혀봐야 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한편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1일부터 한국산 제품에 25%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통보를 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조속한 정상회담 개최를 강조를 했고요. 미국 특사에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을 내정한 것으로 정해졌습니다. 자, 이제 3주간의 협상 시간이 있습니다. 그 협상 시간 동안 과연 우리 정부는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자, 이번에는 그 박성민 전 최고위원께 먼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주의 기간이 있습니다. 협상 테이블에 어떤 걸 좀 꺼내놓으면 좋을까요? 뭐 일단은 지금 이제 고위급 실무 협의를 계속해서 8월 1일까지 이어가겠다라는 입장을 위성락 실장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왔던 보도를 보게 되면 결국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중요하다라는 공감대를 미국과 이뤘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8월 1일까지의 어떤 기간이 생겼고 시한이 생겼기 때문에 그 전에 빠른 만남이 필요하다. 그것을 성사시키기 위해 모든 그 전략을 동원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제 트럼프 측에서 요구를 하는 것은 어쨌든 뭐 방위비 분담금 문제까지도 한 번에 패키지 딜을 하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상황인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해서 국익을 가장 최우선하면서도 이 관세 협상을 원활하게 이끌어 가기 위해서는 결국 이 미국 측의 압박에도 대응하면서 또 동시에 우리나라의 피해를 줄여야 되는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고위급 실무진 특히 이번에 루비오 장관과 미 국무장관과 이 위성락 실장이 만난 이 의미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봐야 될 것이고 이 외에도 고위급 실무진들이 계속 만남을 타진하고 또 그 외에 특사단까지 보내서 어떤 대통령의 친서를 전달하고 이런 우호적인 메시지를 강조하는 것 이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 됐다. 그리고 어쨌든 이 한미 간의 동맹을 다시 한번 강하게 이 한미 간의 신뢰를 다시 한번 강하게 확인하는 시간이 되어야만 그 위에서 협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박민호 대변인 생각 어떤지 들어볼까요? 저희가 이재명 정권 출범부터 한미 관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러 조야 관계자 전문가들의 우려들이 있었는데 그것이 현실화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재명 정권에서 이 미국의 핵심 관계자 혹은 트럼프 대통령 측근들과 컨택 포인트 자체가 없는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이거 위성락 안보실장이 부랴부랴 지난주가 되어서야, 그러니까 지금 3달 유예 기간이 있었는데 고작 한 주를 남기고서야 미국행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마저도 구체적인 협상을 위한 것이 아니라 트럼프 대통령과 이재명 대통령의 상견례, 한 달 동안 상견례도 지금 못했습니다. 그 상견례 자리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지금 부랴부랴 간 것이거든요. 협상은 고사하고 아직 대면식조차 못했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정말 우리나라 경제에 심각한 타격이 올 수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건 지금 더 큰 문제는 아직도 아무런 전략이 없다라고 하는 거죠. 김종인 전 위원장을 지금 내정해서 파견을 보냈다라고 하는데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이 통상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재명 정권 내각의 주요 정책 관련 인사들을 보면 김민석 총리 과거 이 반미 활동을 했다라고 해서 논란이 됐던 그런 인물이죠. 그리고 지금 정책실장 같은 경우에도 기재부 2차관 출신입니다. 내치에 대해서는 일가견이 있을 수 있겠지만 외교통상에 대해서는 사실 큰 실력 행사가 어려운 그런 인사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외교 관련해서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다. 그래서 지금 3달의 유예 기간이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단 1%의 관세도 낮추지 못한 상황인 거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아무리 시간이 많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과연 좋은 결과를 가지고 올 수 있을까? 굉장히 우려가 되는 지점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이 정치 보복이나 할 때가 아닙니다. 사실 한덕수 전 총리나 최상목 경제부 총리, 민주당이 직접 탄핵을 시켰죠. 이런 분들이 2+2 관세 협상을 직접 주도하기도 했었고 실무적으로 유의미한 성과를 가져왔던 사람들입니다. 민주당이 탄핵을 시켜버렸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전 정권, 현 정권 무관하게 역할을 했었어야 한다라고 보는데 야당일 당시에 무슨 대선 치적 쌓기 한다는 식으로 호언장담하면서 차기 정부가 할 것이다. 한덕수 권한대행 체제를 발목 잡기만
잡기만 했으면서 과연 한 달 동안 무엇을 보여줬나? 전 이런 부분들이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런 국민적인 우려를 부식시키지 못한다라고 하면 지금 사실 현금을 뿌리니까 증시가 반짝 오른 거예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수출 기업을 비롯한 우리 경제 펀더멘탈이 망가진다면 증시도 추락할 수밖에 없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의 건강도가 유지되지 않는 그런 증시라고 하는 것은 거품이다. 그러니까 근육을 키우는 게 아니라 지방을 키우는 것밖에 안 된다라고 보기 때문에 지금 이재명 정부가 심각한 좀 위기 상황에 도래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내부 정책도 지금 문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부가 협상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기업이 미국으로 가버리겠다라고 하면은 속수무책인 거거든요. 미국에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기업들에게 무제한 그런 혜택을 제공하겠다라고 하고 있고 이미 현대차는 3조 이상의 투자를 약속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지금 노란봉투법 만들겠다, 중대재해처벌법 강화하겠다, 4.5일제 도입하겠다 이런 지금 상황이에요. 고용부 장관의 민노총 간부 출신을 지명을 했습니다. 그렇다라 그러면 우리 기업들이 우리나라에서 경영을 할 이유가 있을까요? 관세 부담까지 짊어져가면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경제에 굉장한 이제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우고 있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 관세 25% 이제 부과에 대한 미국의 이제 방침이 현 정부 이재명 정부 이제 출범 이제 한 달 정도 된 건데 미국과의 어떤 그 정확한 뭐 컨택 포인트가 없고 준비 미흡이 불러온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하시는 거군요. 좀 근데 사실 그렇게 폄훼하기에는 지금 트럼프 대통령을 상대하기 어려운 게 이제 대한민국뿐만은 아닌 거죠. 뭐 일본과의 협상 상황을 봐도 뭐 대놓고 일본 측을 이제 무시하는 발언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뭐 베트남과의 협상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좀 베트남 측에서 손해를 보는 조건들을 좀 받아들이면서 지금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좀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는 것은 맞고 이제 그에 따라서 이제 본인의 선택들을 계속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대한 방어를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것이고, 이 상황을 인지하고 여기서 좀 실용적으로 해법을 찾는 것이 중요하지, 뭐 대통령의 성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주요 국무위원들의 성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저는 협상에서 걸림돌이 될 것 같지는 않다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히려 지금 대통령께서 취임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시간에 뭐 기업의 총수들을 만나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애로사항도 청취를 하고 같이 여러 가지 관세 협상의 문제를 타결해 나가려고 했던 노력들도 타진하고 있는 상황이고, 얼마 전에 이제 국민들 앞에서도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신 만큼 저는 조금만 기다려 보시면 한미 정상 간의 만남이 성사되고 관세 문제가 어느 정도 해결되는 국면이 8월 전에는 오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짧게만 좀 첨언을 드리자면, 그러니까 저도 우리나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잘 되기를 바라죠. 이 관세 협상이 잘못되면 우리가 3, 40조 추경을 한다 그래도 아무런 효과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중대한 기로에 놓여 있다라는 건데, 그 어제 관세 서한이 도착했을 때 이재명 대통령실이 너무도 당혹스러워하는 기색을 숨기지를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랴부랴 대통령 수석급 회의를 열었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고위 관계자는 예측한 상황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예측 가능했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렇게 부랴부랴 고위 수석급 회의를 연다라는 것 자체가 앞뒤가 안 맞지 않습니까? 또한 지금 국회의원들, 뭐 이현주 최고위원 같은 분들, 사실 외교부 관계자도 아니기 때문에 협상에 아무런 실권이 없는 분들이죠. 그런 사람들을 각지의 특사로 파견하겠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기자들이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파견하면 이분들이 협상할 권한은 있는 것이냐? 그랬더니 여권 고위 관계자가 또 이제 말을 뭐라고 하냐면, 이분들은 관세 때문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재명 정권의 출범을 세계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서 가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무런 준비가 안 됐다라고 하는 신호들이 너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재명 대통령 제가 높게 평가하는 점은 이 전 정권 인사들 여야 불문하고 여러 사람들을 기용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통합의 의지거든요. 이런 것들은 여야 불문하고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필요하다라고 하면 전 정권 인사들까지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려서 꼭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어쨌든 이번 정권이 인수위원회 없이 이제 출범을 한 점을 좀 감안을 하면 이번 그 관세 부과 방침에 대해서 좀 차후에 어떻게 대응해 나가는지 좀 지켜봐야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국민의힘은 안철수 의원이 지도부가 인적 쇄신을 거부했다면서 혁신위원장직을 사퇴하고 당대표 출마 선언을 했고, 이 때문에 이제 갈등이 격화하고 있습니다. 인적 청산 대상으로 지목이 된 권성동 의원은 안철수가 혁신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제 비판을 했습니다. 조석희 신임 혁신위원장을 다시 뽑겠다고 이제 국민의힘이 밝혔는데, 8월 중순 말경에 국민의힘도 역시 이제 전당대회를 열 계획으로 이렇게 좀 전해지고 있는데, 어쨌든 국민의힘이 차후에 현재 이 상황을 좀 어떻게 타개하고 극복해 나갈 수 있을지. 네.
박성민 최고위원부터 들어볼까요? 네, 뭐 일단 지금 상황은 사실 혁신위원회를 만들든 비대위를 만들든 그것은 전혀 좀 중요하지 않은 상황인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안철수 의원의 어떤 결정이 뭐 마냥 잘한 결정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겠습니다. 왜냐하면 네. 애초에 그 직을 맡을 때 좀 본인이 뭐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했어야 되지 않을까. 애초부터 당권 욕심이 있었던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행보이기 때문에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 같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사실 혁신위 원장을 시키면서도 혁신위가 움직일 수 있는 공간과 권한을 안철수 의원에게 줬느냐. 그러니까 당이 지금 혁신할 준비가 되었느냐. 오히려 약간 허수아비를 또다시 세우려고 했던 것 아니냐. 이런 비판도 국민의힘이 받아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이 국민의힘 내부의 상황을 보면서 결국에 중요한 것은 정말 혁신을 하겠다라는 의지가 아직까지 형성이 안 된 것 아닌가. 결국에는 누가 주도권을 잡고 누가 이 권력과 권한을 가져가느냐에만 아직 너무나 매몰되어 있는 것 같다. 그래서 어서 이 지난한 밥그릇 싸움을 좀 탈출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듭니다. 네, 국민의힘이 혁신에는 생각이 없고 권력 다툼에만 좀 매몰되어 있는 상황이 아니냐. 네. 사실 모든 정당이 마찬가지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렇게 조금 안 좋은 모습들을 보여드리는 것은 당연히 국민의힘이 부족하기 때문인 것도 맞고요. 제 개인적으로는 저희가 선거 때만 되면 좀 손쉽게 이합 집산을 선택을 해왔던 그런 용병 정치를 해왔던 업보들이 돌아오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이 잘 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당의 위기를 오히려 본인의 자기 정치의 기회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너무도 많아졌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철수 위원장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국민의힘의 위기는 한두 사람의 책임으로 돌릴 수가 없을 정도로 정말 많은 인과가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모든 국민들께서 동의를 하실 거예요. 이를테면은 뭐 한동훈 전 대표 한 사람 혹은 쌍권 두 사람 이 사람들만 사라진다라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혁신위원장은 혁신위원장직을 받자마자 두 쌍권 전임 대표들에 대한 제명을 요구를 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부분들을 사실 그 어떤 지도부도 즉답적으로 반응하기 어려운 의제들이거든요. 어떻게 국회의원 2명을 갑작스럽게 그것도 진상규명 절차조차 없이 제명을 시킬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부정당했다라고 해서 혁신 의지가 없다라고 폄훼를 하는 것은 이거는 일부러 받을 수 없는 그런 제안을 한 것이 아닌가라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한 지금 혁신위원 인선을 물고 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안철수 의원의 주장으로는 안철수 의원이 얘기했던 2명의 위원을 인선하지 않았다라고 지금 사퇴의 변을 밝히고 있는데 지금 4명의 인선에 대해서도 안철수 의원이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요. 기자들이 물어본 겁니다. 그럼 지금 지도부에서 의결한 이 4명의 인사들은 안철수 의원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었느냐라고 했더니 본인이 원하던 사람이 맞았대요. 소통을 하고 공감대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요약하자면 지도부가 입맛에 맞는 위원들을 인선한 게 아닙니다. 안철수 의원이 제안한 분들 중에서 4명에 대해서는 합류 논조로 승인을 한 것이고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여러 가능성이 남아있던 상태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5일 만에 혁신위를 때려치고 나올 명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애초에 명분 쌓기용으로 지도부를 적대시하면서 당권 도전에 초석을 만들려고 한 게 아니냐. 당연히 당내에서는 이런 의심이 싹틀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정치도 결과적으로 책임을 지는 건데 과연 안철수 의원 본인은 책임이 없으며 그 환자의 비유를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거부하고 있다. 근데 그렇다라고 하면은 제대로 된 진단을 통해서 수술의 필요성을 어필을 하고 그 수술이 되었을 때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을 설득을 하지 못한 안철수 위원장은 책임이 없습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문제 해결인데 너무도 문제 인식에만 함몰된 그런 정치를 하는 분들이 많고 그런 분들 때문에 당내 자중질환 모습만 노출이 되면서 건강한 야당 역할을 못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저 역시 안타까움을 표하고요. 이런 부분들을 수습하기 위해서도 지도부 내에서 여러 건강한 논의들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예, 건강한 야당 말씀하셨는데 양날개가 역시 동일하게 이제 좀 건강을 해야 우리 정치가 이제 발전하고 우리 또 이제 국민들도 바라는 지점이니까 국민의힘이 현재의 위기 좀 어떻게 타개해 나가는지 앞으로 또 지켜봐야 될 관전 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오늘이 청년 마수 코너 이제 마지막 날인데요. 그동안 청년 정치인의 날카로운 분석으로 국회 라이브 6를 빛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지막으로 두 분의 그동안의 이제 소감을 좀 짧게 들어볼까 하는데요. 먼저 박성민 쪽부터 들어볼까요? 네. 처음으로 웃는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네, 항상 굉장히 좀 짧지만 알찬 시간을 많이 보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항상 지켜봐 주시는 시청자분들 덕분에 좀 열심히 저도 하고 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소중한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좋은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네, 박민영 대변인. 네,
저 사실 화요일 날 이 시간에 이제 우리 국회 방문할 때마다 네. 너무 설레는 마음으로 왔었고요. 진짜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이지만 알차게 서로 간의 생각을 나누는 과정에서 이 정반합의 토론의 미학을 제대로 실현하는 시간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도 이런 좋은 기회가 자리가 마련된다라고 하면 또 언제든지 불러주시면 또 와서 제 나름대로 의견을 또 말씀드리고 설득하는 그런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성민 민주당 전 최고위원, 박민영 국민의힘 대변인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의 앞날도 저희가 네. 앞으로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국회 라이브 6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